균열 문제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항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잉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결함 공지에 따라 점검한 이 기종 1130대 가운데 지난 24일 기준으로 50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체 150대 가운데 이착륙 3만 회 이상 항공기 42대를 긴급 점검한 결과 9대에서 동체 균열이 확인돼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항 중단된 항공기는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입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비행 22,600회 이상인 이 기종 22대에 대한 점검을 내달까지 조기에 끝내기로 했고 비행 22,600회 미만인 항공기에 대해서도 기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준비 중인 윤 모 씨를 돕는 변호인이 30년 전 경찰 수사에 조작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오후 윤 씨의 3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의 모습을 담은 10개월 뒤 윤 씨를 검거했을 때 왜곡했다며 윤 씨의 신체 상황 때문에 사건 현장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라고 확신한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사진이나 기사를 통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데 그 모습이나 주변 현장이 말해주는 사실과 이춘재의 자백이 들어맞았다며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지만 당시 윤 씨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보면 너무나 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 답안지 조작 의혹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달 초 해당 학교에서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학생의 OMR 답안지 일부가 수정 테이프로 고쳐진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지난해에도 해당 학생의 경우 내신과 고등학교 성적 차가 커 의심을 받아왔다면서 학교에서 치른 2년치 시험 답안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했던 해당 학생 아버지는 지난해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다른 학교로 옮겨갔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등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전 9시부터 전남대병원 본원과 화순 전남대병원, 전국 병원 전 사무국장 자택 등 15곳에 수사관을 보내서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사무국장이 아들의 병원 채용에 관여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12명을 징계했습니다. 생후 닷새된 신생아가 머리 골절과 뇌출혈을 일으켜 의료사고 주장이 제기된 병원이 다음 달 말 폐업을 예고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부 사정으로 오는 11월 말까지만 진료를 하고 이후에는 폐업한다고 전했습니다. 머리 골절과 뇌 손상을 입은 신생아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는 지난 20일 동래구의 한 병원에서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대학병원 의료진은 아이의 두개골, 즉 머리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모는 낙상 등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안마의자에 몸이 끼어 중태에 빠졌던 2살 남자아이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A군이 오늘 새벽 숨졌다며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8일 저녁 청주 자신의 집 아파트 안방에서 작동 중인 안마의자 하단부에 몸이 낀 상태로 어머니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158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직원 B씨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16도, 습도는 49%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요즘 뉴스에 미국이란 나라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한 뒤 위기관리 범위를 지금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국군은 사실상 무조건 자동적으로 참전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미국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괌에 있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번 출격하면 13억을 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아시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 보고 해마다 6조 원 내놓으라고 한 거요. 네, 이것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그런데 이것도 아주 싸게 내어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간 70조 원은 한국이 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부산항 8부두 등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 4곳에서 생화학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방과 혈맹의 의미를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아왔나,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야 하나 싶습니다. 수익 모델이 된 나라, 즉 호갱이 된 나라, 우리만 우리를 몰랐던 것일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여러분 두 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이제 10월은 끝나고요. 네. 2019년은 2달만 남게 됩니다. 아, 네. 2달만 지나면 또 한 살이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까? 아니면 부담됩니까? 지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20대 때는 말이죠, 한 살이라도 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또 나이 많이 먹는 것이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네, 진짜 한 10대, 20대 때는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땅을 치면서 그 생각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요. 10월 30일 뉴스 505 정상근 기자,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이 모친상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사양했었는데요. 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이 조문을 사양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이 정당 대표 그리고 7대 종단 대표의 조문은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들 중에서는 이 정의용 안보실장만 대표로 조문을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족과 친지들로만 가족장을 치를 계획이며 이 조문과 조안은 사양하겠다라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실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방문을 했지만 이 조문을 하지 못했는데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도 2차례나 조문을 위해서 기다렸지만 결국 조문을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조문하지 말 것을 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조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야당 대표들이 왔으니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물리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야당 대표들, 그러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후에 각각 조문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빈소 수행 인원도 최소화했고요. 이 빈소에는 또 긴급 보고를 대비한 집무 공간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 청와대와 정부, 이 정치권에서도 조문을 오지 마시고 이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되는 강한옥 여사. 사실 그 아들이 대통령인데 청와대 근처에 있는 서울대병원 특실에 모셨어도 무방하지 않았겠는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인 강한옥 여사는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중형급 병원의 일반실에서 네. 삶을 마감을 했어요. 네, 뭐 이거 같은 뭐 층에서 이제 병실 생활을 했던 뭐 환자들이 뭐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모친인 줄 알았던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네,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하여간 참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배려한 고 강한옥 여사 영면을 기원합니다. 네, 과거 민정수석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산가족 상봉도 별도로 알리지 않고 네, 뭐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 부정 채용과 관련한 실형 네. 선고군요. 네, KT의 최고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이석채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네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 고객부문 사장과 이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 김기택 전 인사 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 및 지인 총 12명을 이 면접 시험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 채용해서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가 부정 채용을 인정한 셈이 되어서요. 이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요. 근데 사실 뭐 영향을 넘어서서 이 재판부가 김성태 의원을 재판하는 그 재판부. 그래요? 네, 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이고. 재판부인 거죠. 그러면 같은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재판을 부정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네. 재판부는 이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 행위는 이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다라면서 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이 공개 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이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그 법적 판단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최순실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는데요. 본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서 구속만 3년째인데 이 지난 3년 동안 검찰 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다. 제 울부짖음은 자유민주주의가 맞냐는 두려움이고 이 동부구치소 독거실에서 24시간 CCTV 감시 속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면서 목욕탕에서 넘어지면서 이곳에서만 4회 이상 수술을 받았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적도 없고 뭐 어떤 기업도 모른다고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 최순실 씨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손석희 JTBC 사장, 이 정유라 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의 공모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JTBC 보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서 증인을 신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정유라 씨는 나올까요?
글쎄요, 박근혜 전 손석희 대통령, 사장은 뭐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도 안 나가는 걸로.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나오실 분을 왜 또 이렇게 누를 끼치려고. 네, 그러게요. 예. 그 제5일부지즘은 자유민주주의가 맞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농단은 자유민주주의가 맞냐 이렇게 되묻고 싶네요. 네. 네. 이 구속만 3년째라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네, 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고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 밭을 갈다님 비선 실세가 아니었다. 최순실은 그냥 실세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 방송을 또 압수수색했군요. 네, 국회 내 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이 국회 방송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번 국회 방송 압수수색은 지난 18일 이후 2주 정도 만에 두 번째인데요. 이 검찰은 국회 방송 그 영상자료 보관실에서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이 국회 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태가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계속 이 수사를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을 하면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응을 하고 그러면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일각에서는 이미 넘칠 만큼 영상 자료가 충분할 텐데 왜 또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낸다는 보도만 지금 몇 번째 보는 거냐? 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국회 방송이 아니라 기존 방송사 네네. 보도 용도로 촬영한 영상을 많이 입수했어요. 경찰이. 네. 그 경찰의 자료를 검찰이 분명히 이송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지 압수수색만 하는지 그리고 국회 방송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의 영상일 뿐일 거예요. 네. 진짜 뭐 충돌이 빚어졌거나 혹은 뭐 파행이 빚어진 현장 화면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설령 뭐 그 화면이 있다고 해도 이 다른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 민주당 쪽에서 제출한 뭐 그런 네. 영상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래요. 국회 방송이 뭐 그런 것까지 세세히 촬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말이죠. 예. 뭐 이렇게 수사가 계속 미진한지 그냥 수사하는 척만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4월이니까 벌써 이제 반년이나 지났습니다. 네, 글쎄 말이에요. 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 특히 청년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 14일 사퇴 이후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다만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5만원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또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라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등 이 검찰 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요즘 그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계속 침묵을 지키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군요. 뭐 당 쇄신과 관련된 뭐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소식이군요. 네, 이 정수장학회 설립자 유족이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고소를 했습니다. 정수장학회 설립자 유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유족이 맞죠. 정수장학회는 이제 부일장학회를 강탈을 하고 네네. 바꾼 이름이죠. 정수장학회. 맞습니다. 박정희의 정, 네, 유경수의 수. 네. 네. 이렇게 붙여서 이제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원 설립자는 따로 있고 또 전신도 따로 있습니다. 네. 이 부일정학회를 만든 김지태 선생인데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이 관련 발언을 한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 이제 곽상도 의원 그리고 민경욱 전 대변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곽상도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론관에서
김지태 씨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 평이나 받아서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이 더 많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 변호사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 이 재산 환수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맡았다는 그 친일파 후손이 바로 김지태 씨 유족을 지칭한 건데 김지태 씨 아들인 김영철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선친은 친일파 명단에 거론된 적이 없다라면서 이 김지태 회장을 친일파로 모으는 이유는 이 친일파 재산이라는 명분 하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지태 회장의 재산을 뺏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김지태 선생의 뜻에 따라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하며 또 정수장학회가 가진 언론사의 주식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지태 씨는 진짜 친일 인사 명단에 없는 인물이고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선정 조건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말단 직원으로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는 정도지요. 네, 그렇죠. 뭐 일종의 생활인이라고 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친일파는 괴뢰군, 일본군의 괴뢰군인 만주군의 중위쯤 돼야 이제 친일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누구를 지칭하시는 건지. 예.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쯤 돼야 친일파라고 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먼저 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 뭐 본인 처지가 곤혹스럽지만 이 공인의 역할을 국민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면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라고 주장하며 네. 온 나라를 두동강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경제 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 정책의 이 대전환도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그 검찰 개혁 관련한 법안. 네. 그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당이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지금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대한다는 건지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뭐 그때 원내대표가 뭐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도 본인이 원내대표였어요. 다만 이제 법사위위원회에서 사보임을 당해가지고 네.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 투입이 된 건데 물론 지금 저 최이배 의원 뭐 그 최이배 의원으로 이제 사보임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당론과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야, 한 당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네요. 예. 네, 그 두 목소리가 나온 지가 꽤나 꽤 오래돼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이 참 도대체 바른미래당의 당론은 무엇인지 그 계파별로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12월이 되면은 뭐 유승민 대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뭐 그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지금 손학규 대표 쪽 입장과 유승민 전 대표 쪽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데 표 대결을 한다면은 12월 3일에는 과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 과반 이상의 네. 동의를 얻어서 가결될지 아니면은 부결될지 이것도 관심사가 됐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두 쪽으로 갈리면서 이 12월 3일에 그야말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한판에 이제 대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겠지만 네. 12월 3일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K73582313 이 계정 쓰시는 분, 제가 아까 그 만주국의 중위쯤 돼야 친일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해방된 뒤에는 공산당에 입당하셨는데요. 남로당에 입당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미리다님 버스 타고 외출하는데 1711번 버스에서 김용민님 방송 틀어주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1711번 버스 운전사
우리 선생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죠.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와 작업 영향받는 곳들이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에서 수원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죽전 부근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판교분기점 사고는 방금 전 정리가 됐지만 판교에서 판교분기점까지 1km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또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서울 쪽 흥덕나들목에서 서수지나들목까지 6km 구간과 고기분기점에서 서판교나들목까지 3km 구간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인데요. 동부산에서 부산-울산선 시점까지 차가 많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 유성나들목 일대 4km 정체는 작업 때문이고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파남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1차로에서도 역시 작업하느라 산내분기점에서 파남나들목까지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오신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당시 띄울 당시 말이죠. 제가 원내대표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는 김관영 원내대표 때였네요. 예, 우리 정자분들이 정정해 주셨습니다. 예, 바로 잡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당시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관영 의원이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 후에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최악의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 한국은 미국에 연간 70조 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가 또 한 번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돈으로 트럼프 말대로 우리 한국만 이득을 보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으로 트럼프의 우려대로 우리 한국만 이득을 보는 것일까? 미국에게는 전혀 득이 없는 것일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 미국 본토 안보에서 주한미군은 결정적인 존재다. 주한미군 우리만 이익을 보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점에서 지금 너무나 달라진 미국이 이제 장차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를 견제해야 되는데 그 최전선의 방파제가 바로 한반도고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안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특히 주한미군은 북한이나 중국이 미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처음 탐지한 건 알래스카에서 레이더로 탐지하는 건데 15분 걸려요. 그러나 주한미군이 탐지를 해주면 7초면 됩니다. 여기서 조기경보 역할을 해주니까 미국 본토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은 결정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만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방으로서의 지난 70여 년간 미국을 바라봤던 네. 그 미국은 사실 근본적으로 자기 관점을 바꾼 거니까 네. 우리도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태극기 부대 이제 성적이 들고 나오지 마시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연간 방위비를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7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70조 원은 내야 괜찮은 거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하 70조 엄청난 액수지요. 이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이 된다. 이게 소파 규정인데 이 소파 규정에 대한 개정도 없이 무조건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도 우리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협상이 길어져도
그걸 좀 인내하면서 감내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기존에 우리가 지금 직간접 비용이 2015년도 기준으로 약 한 5조 5천억 정도가 있거든요. 간접 비용이. 네. 그것도 일반 국민들한테 저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로 온다는 것은 네. 여러 가지 뭐 인도, 싱가포르, 뭐 대만, 태국 다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비용을 우리 대한민국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통상 이것이 인상률을 보면은 연년도에 2% 네. 3% 최고 많이야 리미트 4%까지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률에 한해서 올라갔는데 네. 이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소파에 대한 그 규정 개정도 없이 네. 600%를 증액해달라 어느 국민 어느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촛불 계엄령 문건 검찰이 알고도 뭉갰다. 이 사건의 키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아니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발언입니다. 어제 김용민 라이브에 나왔죠.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는 다시 한번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뭉갰는지 윤석열 검찰총장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검찰이 수사를 뭉갰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를 하면서 사건 수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조현천이라는 키맨이 없으면 더 못하는 수사는 아니었어요? 저는 달리 봅니다. 키맨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진 실장이 난 모르 그런 말 들은 적 없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내란은 뭐죄?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배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강석가처럼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결국은 내란 선동죄예요. 이거는 내란 음모죄가 명백하게 성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 무기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김용민 라이브. 내가 봤더니 조국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을 8월 중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8월 9일 이후, 그리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8월 27일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내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범죄자로 사전에 전제를 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닌가. 구체적인 혐의를 모으기도 전에 한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공개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게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식 입건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렇게 확고한 예란을 형성했다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김용민 라이브. 합법화하라. 아니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경영진을 기소하면서 타다 논란이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타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타다는 혁신이 아니다. 단순 렌터카 사업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국민을 속이는 얘기들이죠. 잘못된 시각이고. 그러니까 타다 같은 경우는 이게 혁신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단순히 렌트카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한다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무슨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제 이제 기사 보도를 보니까 그 이재용 씨가 이게 무슨 타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배차하고 차량을 이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굳이 이게 어떤 배차에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면 타다는 지금 수도권에서 1000대밖에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센서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고 이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결과라든지 방법론을 도출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네. 아니 타다 1000대 가지고 이 배차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전국에 있는 27만 대 택시에 센서를 설치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예. 트래비스의 Where You Stand, 당신이 서 있는 곳 듣고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분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2969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돈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미군을 다 철수하라고 한번 해보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러면서 분통 이 말을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3629번 쓰시는 분, 사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국의 실체를 알고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혁혁합니다.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 만세. 네, 이런 반어법적인 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6262번 쓰시는 분, 이건 잠시 후에 소개를 하고요. 이중우님,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말하고 그러면 미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그냥 주둔하겠다고 하면 주둔 비용 70조를 도리어 받으면 어떨까요? 예,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동파거사님인가요? 네. 군사장사하는 나라가 된 추한 동맹이 돼가는 미국을 믿어야 하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3805번 쓰시는 분, 혁신을 모르는 말이다. 나사못 일자 머리에 십자 머리 만든 것도 간단해 보이지만 혁신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타다 논란 관련한 글인 것 같습니다. 6251번 쓰시는 분, 타다가 무슨 혁신 기업입니까? 그냥 또 다른 택시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택시 사업할 거면 기존 시장 질서를 인정해야지요. 무임승차 하듯이 진입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6262번 쓰시는 분, 검찰이 여론 봐가면서 수사하겠다는 신호 같네요. 그 여론을 떠보는 방법으로 찔끔찔끔 압수수색하나 봅니다. 네, 국회 방송에 대한 압수수색, 패스트트랙 당시 충돌 관련한 수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좀 더 강한 질타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하와이에서 한미 양국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1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6배 이상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서 논란이 됐죠. 자, 그런데 오늘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을 내야 괜찮은 거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는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는 동맹 위기 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여러 가지 알아볼 게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군 주둔 비용 관련해서 가장 깊게 팠던 단체가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의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재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부자 나라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말이죠. 전 미국 국방장관 연서물 비서관이 한 말입니다. 최근에 책을 냈는데 이 사람이 쓴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사실일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벗겨 먹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70조 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일까요? 트럼프의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70조면은요. 네. 내년 우리 국방 예산이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국방 예산을 다 갖다 바치고도 모자라는 그런 액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0조였군요.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해서 손해보는 거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측의 손해가 더 많은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값싸게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패권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게 이제 주한미군 주둔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뭐 평택 미군 기지만 하더라도 미군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상 낙원이거든요. 지상 낙원. 첨단, 초호화. 네. 16조 원이 들었는데. 네, 16조가 들었다. 네, 이 중에 15조를 우리가 부담을 했어요. 원래는 반반 부담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방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서 그렇게 이제 부담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손해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무기 도입비만 하더라도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다 합쳐보니까 한 75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방위분담금 포함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준 직간접 지원비를 다 합쳐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 한 83조 원이 돼요. 네.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160조가 됩니다. 네. 매년 5조 5천억 원을 우리가 미국에게 갖다 바쳤는데 손해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서 1조 300억 정도를 미국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한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야 하는 돈, 직간접 비용 다 합치면은 거의 6조에 이른다 이 말씀인 거죠? 네, 2015년 기준으로 국방부 국방백서에 보면 우리가 5조 5천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국방장관 연설문 비서관이었던 사람 신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미국이 뭘 챙기는지를 집요하게 따졌다고 하는데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서 미국이 얻게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는 소상히 잘 몰라서요. 네, 군사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다 있는데요. 네. 미 국무부가 얼마 전에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의 린치핀이다. 즉 핵심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은 우리 군대가 그곳에 가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미국의 기본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여기를 이제 전략적 경쟁자로 이제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포위하는 데 있어서 이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한테 주한미군 주둔이 오히려 이익인데 빈센트 브룩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6년도에 상원 임준 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류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익인 것이죠. 미군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있을 때 더 싸게 먹힌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소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여기에 따르면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예, 지금 방위분담금 협정의 상위법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방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미국의 요구는 이 세 가지 조약과 협정을 다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이제 남한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남한 방어를 뛰어넘어서 세계 패권 전략을 실행하는 이제 비용을 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즉 호르무즈 해협 작전비라든지 남중국해 작전비 이런 것들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위반되는 거고 또 한미 소파에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위분담금에 따라서 해외 미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한미 소파 5조 1항에 따르면 미국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해에 1조 300억씩 미군한테 주는 거는 규정에 없는 거 아닌가요? 한미소파 위반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위반해서
네. 방위분담금을 특별 조치로서 이제 맺어서 1991년부터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분담금 협정 자체가 사실은 한미소파 위반되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거죠. 70조를 내라고 하네. 네네. 한미 상호 방위조약도 위반하고 예. 소파도 위반하고 방위분담금 협정 자체에도 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총 주둔 경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체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과 위반 협정에 다 위반되는 거죠. 50억 달러면 얼마죠? 예? 6조 정도가 됩니다. 6조 정도. 네. 현재 지금 2019년보다 6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6조를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6조가 뭐냐 70조를 줘야 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근데 이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 6조. 6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6조가 필요한 겁니까? 미국한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많을수록 좋다는 건 뭐예요? 그 부풀려서 얘기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단 한 푼도 주한미군 주둔 관련해서는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미국 국방부가 매년 예산 관련 자료를 이제 발간을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그걸 살펴봤더니 예년에는 보통 그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그 이제 주한미군 비용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운영 유지비가 있는데 이전에는 한 11억 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3월에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그게 2배로 뻥튀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게 주한미군 규모에 뭐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걸 이제 또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 28,000여 명 정도 있고 네. 일본은 주일미군이 한 6만 명 넘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운영 유지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가 적은데 비용 그렇죠. 면에서 보면 예, 주일미군보다도 주한미군의 비용이 더 운영 유지비가 더 많더라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그래서 1인당 그러니까 주한미군 1인당 그다음에 주일미군 1인당 이제 얼마나 운영 유지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나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2.7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방위분담금을 대폭 증액시키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가 자료를 뻥튀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바가지를 썼네요, 한마디로. 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치까지 조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바가지를 썼다. 참 너무 슬퍼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둔 비용 관련해서 세게 나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터무니없이 그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1조 300억 주는데 6조를 달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라면서 강력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방어를 하면은 혹시나 미국이 그래? 철수하지 뭐 그럼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있어요? 이전에도 협상을 할 때마다 그 이제 쟁점이 생기고 한국이 미국 요구를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압력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크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어때요?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주한미군 철수할 마음, 그 벼랑 끝에 그 어떤 구상까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해외 미군 주둔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해외 미군들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실제로 시리아나 아프간 미군들을 지금 철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철수 그러니까 미군들을 데려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방위분담금과 연계해서도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군 감축 또는 철수 압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유영재 위원 보시기에 그 미국이 지나치게 요구해도 받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 그리고 네. 미국은 이제 트럼프 개인은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 주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일부 감축은 모르겠지만 전면 철수하는 것은 미국 주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트럼프와 달리 카드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존 햄리 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주류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것, 전면 철수한다는 것은 이제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설사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철수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보통 매번 쓰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미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을 수 있는 법안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규모 철수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예. 아이고 북한만 벼랑 끝 전술을 쓰는 줄 알았는데 미국도 잘 쓰네요.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34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보영이가 등교를 한 뒤 엄마의 가슴 한켠에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가끔씩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보영이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오기 때문인데요. 건강 상태가 안 좋고 학교에서도 가끔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간 적도 많고 갑자기 머리에 내사 상태가 되든가 위험한 상태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나가는 일용직 일당에 100만 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죠. 제 하나만 또 부담되는데 심지어 친정 엄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10년을 넘게 지금 저렇게 소변, 대변 다 가누고 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지고 아픈 건 참아낼 수 있다는 엄마는 단 한 가지 바람뿐입니다. 저 아픈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가족이 있어 그 생각만 하고 지금 사는 거죠. 빨리 나와서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8